지금부터 펫 재활용 개선을 위한 생산 소비 활성화 방안 및 제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요. 포럼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게 된 공주대학교 오세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본 포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그 포럼에 참석해준 토론자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 플라스틱 순환 경제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시고요. 오늘 아마 주제가 될 수 있는 펫 그 재활용 분야의 제도 개선에도 상당히 활발히 참여해 주시고 계셨던 저희 충남대학교 장영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펫 용기를 실제 그 산업에 활용하고 사용해 주시는 그런 산업계를 대신해서 코카콜라의 구남주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생펫이 되겠죠. 재생펫 산업계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삼양 패키징의 김종건 용기생산 피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종건 용기생산 피부장님하고 좀 산업 패키징은 다르게 아무래도 조금은 그 CR 쪽, 화학적 재활용 쪽 이런 산업계에 활동하고 계시는 SK 지오센트릭의 박상현 담당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마찬가지 코카콜라와 똑같이 그 펫 용기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고 생산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이트 진로의 정상훈 연구소 부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포럼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기 전에 그 펫 재활용 개선을 위한 그 생산 소비 활성화 방향 및 제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텐데요. 아마 그 다른 토론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마 본 그 포럼의 토론회는 사실 그 토론을 하기 위한 발제 발표가 없습니다. 발제 발표가 없이 바로 주어지는 주제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 분들이시니까요. 바로 이제 토론으로 갈 건데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은 아무래도 발제 시간을 좀 전략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거기서 뭔가 오늘 좋은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깊이 있는 그런 논의를 충분히 갖고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오늘은 토론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 이제 오늘 토론의 그 의의를 좀 말씀드리고자 좀 합니다. 잠시 사실 요즘 탄소 중립하면 그 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가장 이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슈인데 사회에서 보면 탄소 중립하고 순환 경제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도 좀 설왕설래하고 아직까지 조금 이해가 좀 낮으신 분들도 사실 계시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산업계는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탄소 중립에 있어서 이산화탄소죠. 온실가스 배출원을 보면 에너지 섹터가 약 55%, 그리고 산업 분야가 약 45%를 차지한다고 이제 보고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의 에너지 섹터 부분은 재생에너지 부분이 될 테고요. 그럼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CCUS 같은 이머징 테크놀로지 그런 것들이 한 55% 차지할 수 있다,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결국 이제 45%가 그 순환 경제가 어느 역할을 해줘야 결국 산업 분야에서 탄소 진입을 도출하는데 가능하다라는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 탄소 중립하고 순환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계관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순환 경제에 있어서 가장 그 액티브하게 실행 계획을 옮기고 있는 EU에서 보면 사실 이런 순환 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주 논의가 될 수 있는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포장재, 그리고 자동차, 전기 이런 7대 주요 품목을 좀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폐플라스틱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재활용에 가장 앞서 갈 수 있다는 품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품의 펫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서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중점적으로 토론을 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그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틱 중에서 그 재활용이 이제 가장 잘 되고 활발하다는 소재가 이제 펫인데, 아직까지 사실 식품 용기에 이제 고품질로 사용하는 부분에 좀 제한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틀의 이슈도 글로벌화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색 그리고 투명, 이러한 그 색상에 대한 어떤 재활용에
유난 이슈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기계적인 재활용이라고 하는 MR,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감당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하는 CR, 요것도 서로가 어떻게 보면 얘기가 상당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품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플라스틱,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펫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포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펫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그래도 이게 아무리 압축시켜서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이해관계가 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좀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토론은 어떻게 보면 좀 원활한 그러한 그 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주제를 조금 이렇게 소주제별로 좀 모아서 첫 번째 알펫, 그러니까 재활용 펫이죠, 리사이클 펫. 이제 토론할 때는 알펫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펫의 글로벌 동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틀 투 바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글로벌 동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거의 주제를 가지고 잠깐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국내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내 현황은 뭐 기술적, 제도적, 뭐 산업계 이게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눠서 토론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토론을 해보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한 방향이 좀 필요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주제별로 좀 나가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혹시 허락을 한다면 뭐 좀 생태계 변화가 상당히 이쪽 산업은 많아서 요 알펫 생태계에 대해서,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동반 성장이라든지 그냥 상생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도 오늘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펫 관련해서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먼저 한번 토론을 해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그 학계에서 많은 그 문헌을 그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제도 개선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셔서 어떻게 장영철 교수님께 어떤 세계적인 정책 및 제도의 흐름으로서 EU나 일본, 그 일본 등 그 선진국 그 진행 사례하고 그 선진 사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그 앞으로의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치 같은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조금은 글로벌하고 조금 상관이 있어서 함께 여쭤봤는데요. 국내 제도의 어떤 시사점 이런 걸 좀 전반적으로 먼저 토론하기 전에 좀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알펫에 대한 글로벌 동향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EU를 중심으로 해서 2025년까지 그 알펫 재생 원료를 25%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미 이제 EU 국가들이 많이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30년까지 30%를 재생 원료를 사용하겠다라는 모든 이제 플라스틱 그 용기에 한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선언했고요. 그래서 뭐 독일, 뭐 영국 많은 그 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 이런 목표치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국 같은 경우는 올해 2022년부터는 30% 미만 재생 원료를 쓴 플라스틱 그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톤당 한 30만 원, 그러니까 영국 파운드로 200파운드인데 톤당 한 300파운드를 일종의 페널티죠. 그런 거를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생 원료를 이제 촉진을 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정확한 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일본도 이미 그 고품질 재생 원료 생산 비율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상당히 그 고품질 재생 원료를 의무화해도 큰 무리 없이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워낙 주가 다양하다 보니까 주마다 이제 다 다양한데 대개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이런 주들이 뭐 30에서 50%까지 2030년까지 하겠다라는 전반적인 그런 이제 글로벌한 재생원료 의무 사용 알페트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시사하는 바는 우리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사용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되고, 이미 정부에서도 탈플라스틱 대책이나 또는 K순환 경제를 통해서 2030년까지 30%를
추진하겠다 이런 거 어떤 정책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냐 앞으로 더 이제 논의를 계속 해 나가겠지만 조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준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변화가 상당히 심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츰 논의를 한번 해보겠지만 상황이 하여튼 국제적으로 변화를 상당히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산업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한데요. 더군다나 이제 펫 용기를 직접 사용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그 코카콜라 주남주 이사님께서요. 그 산업계의 흐름에서 글로벌 그 식품 음료 기업의 그 알펫 어떤 그런 거에 대응 현황이라든지 사용 현황 그리고 바틀 투 바틀 정도가 상당히 주요하겠죠. 이러한 그런 전략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세계 동향 이런 부분 사실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이 잘 되고 또 재활용이 되었을 때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페트는 그냥 무작정 사용하지 말자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정부라던가 기업이라던가 민간이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고요. 또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보면 엘린 맥카터 파운데이션이랑 UNEP가 2018년에 만든 게 뭐가 있냐면 뉴 플라스틱 이코노미 글로벌 커미트먼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저희 같은 기업들 뭐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 플라스틱 페트병, 아까 플라스틱 페트병을 포함한 플라스틱이 이제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자 이제 다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것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고서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회사들도 이런 뭐 지속 가능한 패키징 전략이라던가 이런 순환 경제 전략을 할 때 그냥 저희가 임의로 전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엘렌 메카서 파운데이션이랑 UNEP에서 만든 이 커미트먼트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뭐 많은 나라에서 규제적인 부분으로 움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압력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부각이 되면서 재생원료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플라스틱을 감축하는지, 그 다음 재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척도가 되기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뭐 저희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는 이 바틀 투 바틀 재활용이 점점 해마다 늘고 있고 또 기업들의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사에서 매해 그 월드 위다 웨스트 리포트라고 우리가 이 패키징을 위해서 얼마나 잘 노력했는지 이제 그런 그 성과를 보고하는 보고서를 발행을 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저희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30여 개 국가에서 적어도 한 개 브랜드를 100% 알펫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유럽 쪽인데 4개 국가에서는 아예 그냥 모든 페트병을 100% 알펫으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랑 여러 가지 뭐 시장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굉장히 일찍부터 이 알펫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도 아마 2015년 뭐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 아마 뭐 그 바틀 투 바틀이라는 컨셉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굉장히 그 글로벌 코카콜라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어서 원래 글로벌 코카콜라에서는 이제 그 원료 사용 그 의무율을 2030년까지 50% 사용하겠다라는 걸 이제 목표치로 제시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출장 갔다 와서 이제 미팅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미 올해 상반기에 50%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보다도 굉장히 그 8년 정도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뭐 기업이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그리고 기업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다음에 어떤 규제적인 부분까지 해서 뭐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지금 말씀해주신 그 고남주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것이 산업계의 입장이 어떠한 입장인지 상당히 와닿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게 어디든 100%라는 얘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 알펫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그냥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그런 이슈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계가 아무래도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발빠르게 그렇게 진행을 해가는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나중에 또 논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그 고남주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알펫은 이제 기계적인 그런 어떤 그런 재활용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또 분리 선별 그런 문제도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화학적 재활용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이제 나중에 되면 논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이번에 이걸 SK 지오센트릭 박상현 단장님께서 혹시 기존에 형성되는 그 MR 기계적 재활용을 M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MR의 산업과 함께 현재 화학적 재활용인 CR에 대한 관심 지금 말씀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현재 CR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재활용 방법은 이제 MR과 CR 즉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은 물리적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화학적 재활용의 니즈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물량적인 측면, 사용량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제 품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용량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페트, 폴리에스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페트 바틀로 사용되는 게 연간 한 2,000톤 정도, 2천만 톤입니다. 2천만 톤 정도.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옷으로 입고 있는 폴리에스터 섬유로 사용되는 부분이 5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일단 바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2천만 톤을 볼 때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물리적 재활용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재활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한 6% 정도의 재활용 사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2천만 톤 중에 한 120만 톤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10%가 되면은 한 200만 톤이 되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30%를 올리려면 한 600만 톤 정도의 물량이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을 물리적 재활용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많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리적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단위 생산량 자체가 뭐 라인당 한 10,000톤 정도 규모 아니면 15,000톤, 20,000톤 그 수준인데 비해 가지고 이제 만일 화학적으로 하게 되면은 뭐 6만 톤에서 한 10만 톤 경우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25%, 30%의 타겟을 우리가 미트하려면은 적어도 충분히 화학적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품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물리적 재활용의 특성상 이게 뭐 수회 재활용하다 보면은 품질 자체가 나빠지는 컬러가 이제 안 좋아지고 특히나 물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물리적 재활용을 계속 하다 보면 한 6번, 6회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어떤 그런 제품들이 이제 생성되게 되는데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신재와 똑같은 품질로 다시 회귀하게 되면은 물리적 재활용을 하는데도 충분히 또 가능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포인트 충분히 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여러 이제 테크 베이스의 기업들이 많이 제품이라든가 기술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이제 신생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기업을 통해서 조금 더 상업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화학 회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것처럼 지금 고남주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100% 알펫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지금 말하고 있는 MR로 다 충당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문제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틀 투 바틀이 가장 제일 이상적이죠. 그렇게 이제 못 간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MR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CR에 대해서 요즘 세계적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산업계가 상당히 예전에 알팩과는 다른 생태계가 상당히 구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다변화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한번 어떻게 같이 한번 그런 부분이 산업이 갈 수 있는지 그거 추가적으로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 바라보는 제도적인 관점을 이렇게 참 살펴봤고요. 산업계에서 알펫의 사용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말단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CR 쪽의 입장, 이런 글로벌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동향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은 어느 정도 대충 다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관련 이 알팩과 관련돼서 과연 그 국내 현황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지금 동향은 산업계 동향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기술적, 제도적, 그리고 산업계 동향 모두 함께 나눠서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함께 모두 모아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코카콜라와 똑같이 알펫을 직접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계에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하이트 진로의 정성훈 부소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와 협약한 페트 맥주병에 대한 재질 구조 개선 협약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협약 이후에 재질 구조 개선에 대해서 어떤 진척 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제약 사항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 재활용법 및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그렇게 이에 대한 저희가 노력을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투명 페트, 현재 맥주는 유색 페트입니다. 유색 페트인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품질 보존을 위해서 삼중막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 그다음에 배리어, 그다음에 또 페트 물질, 이렇게 해서 삼중막 구조를 통해 갖고서 그 맥주의 맛과 그 품질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그런 페트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만약에 투명 페트라든가 좀 더 재활용이 용이한 그런 재질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선 투명 페트의 적용 시에는 이 맥주의 품질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빛이 있겠고, 그다음에 빛이 이제 투과가 되면서 이것이 오래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은 일광치가 나게 됩니다. 또 아시다시피 페트 재질은 약간의 산소가 또 투과가 되고, 또 맥주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안에 들어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투명 페트의 구조로 가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품질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산소 투과가 된다 그러면은 또 이치라든가 산화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은 또 어떤 탄산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서 맛에 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재질 구조를 찾는 것이 사실상 당사 자체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용기 자체가 사실 어떠한 기능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보관 용이가 아니고 어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색 페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맥주라는 품질 특성, 그런 부분 때문에 유색이라는 것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그죠? 알펫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자체적인 어떤 재질 구조 개선에 대해서 어떤 크게 진척사항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게 어떤 자유 협약이라도 했으니까 어떤 앞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기 그 계약 사항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혹시 그 화이트 진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기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솔루션 같은 건 혹시 있나요? 이걸 검토하고 계시는 기술이라든지요? 네,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그 빛에 대한 그 안정성이라든가 또 그런 그 산소라든가 이산화탄소에 대한 그런 품질 저하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기술이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고, 뭐 예를 들어가면 뭐 UV 차단제를 페트에 적용을 한다든가, 뭐 홀 슈링크 라벨을 사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가스 그 이산화탄소라든가 산소의 그 차단성을 확보하기까지는 어려운 지금 현재 기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페트 내부에 뭐 또는 외부에 또 플라즈마 코팅 뭐 이런 것들의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뭐 여러 가지 다른 외국 회사에서도 시도되고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현실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그런 설비 투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실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투명 펫은 그나마 어떻게든지 저희가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떻게 노력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유색 펫은 참 그 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서포트되는, 기술적으로 서포트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제도적으로 서포트돼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저 삼양 패키징의 김정권 그 피의장님께, 예, 저 국내 2030년 알펫 그 30% 의무 사용 가이드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페트 바틀 국내 소비량이 약 30만 톤 기준으로 했을 때 9만 톤의 이제 알펫이 필요한데, 이것을 MR 즉 기계적 재활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은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예,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정부 쪽에서 2030년까지 알페트의 의무 사용량 가이드로 해서 30%를 투입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아까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페트병에 사용되고 있는 소비량이 약 30만 톤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유색 그리고 분쇄나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와싱하는 과정 중에 손실되는 부분들, 캡 등을 제외하고 나면 약 70에서 80% 정도의 그 투명하고 깨끗한 그 플레이크를 얻어낼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70에서 80%라 하면 약 20에서 24만 톤 정도를 연간 국내에서 얻어낼 수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 MR 페트를 저희가 잘 처리를 해서 그 알칩으로 제조를 한다면 국내에 소비되는 소모량의 9만 톤은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 기본은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그 식약처든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분리수거가 반드시 돼야 되고, 그 재활용 투명한 것들이 따로 보관돼야 되고, 또 전혀 새로운 라인에서, 신규 라인에서 플레이크가 제조되고 알페트가 제조돼야 된다는 그 한정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다 충족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 9만 톤이라는 그 MR페트 수량을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9만 톤 또는 그 이상의 알페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와 또는 저희 산업계 그리고 또 그 음료업계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규정의 변화라든가 서로 간의 그 의견을 한번 다시 모아야 되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에도 저희 그 내년 중순, 내년 말까지 해서 그 연간 약 4만 5천 톤의 페트바트를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약 2만 톤 정도를
칩으로서 다시 만드는 생산할 수 있는 수량 정도를 갖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비롯한 국내의 재활용 업체들이 양을 다 의견을 모으고 양을 모은다면 이 9만 톤의 수량은 가능하지 않겠나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양 패키징의 경우는 실제 지금 알펫을 생산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2030년 알펫 30% 의무 사용 가이드가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수량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어떻게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분리수거라면 제도도 같이 좀 따라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기술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국내 현황이나 글로벌 경향으로 보면 나중에 논의가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국내에서 사용해서 보면 이게 수입산 알펫 프레이크하고 국내산 알펫 프레이크하고 좀 품질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스펙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수입산이나 국내산으로 실제 알펫 프레이크로 용기를 제작했을 때 그게 어떤 부분에 살짝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가능하실까요? 예, 지금까지는 국내에 재활용, 저희를 비롯한 과거의 재활용 업체들에서 분리하고 세척하고 또한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국외에 수입하는 일본, 외 유럽산에 대비해서 열악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큰 차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일본에는 유색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국내에는 유색 페트 병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선별이나 이런 과정들을 잘 거치지 않으면 유색이 일부 투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한 라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혼입이 되거나 또는 분진 등 이물이 많이 혼입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실을 만들고 파이버를 만들고 용기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국내에서 만들어진 건 전혀 사용되지 않으면서도 일본 또는 해외에서 수입된 플레이크나 그걸로 만들어진 알페트는 사용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활용을 하는 부분들에서 현재의 식약처 환경부에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지키면서 재활용 플레이크를 만들어낸다면 그 규정 역시 해외의 수입산 플레이크와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동등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삼양 패키징에서도 내년 초 중반에는 그에 상응하는 동등 이상의 플레이크를 만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근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로 보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사실 분리 배출 단계부터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들, 예, 그리고 어떤 국내에서는 결국은 분리 배출인 것 같아요, 그죠? 라벨이 좀 섞여서 들어간다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앞에 단계에서의 조금 어떤 부분만 좀 제도 개선이 된다든지 좀 뒷받침되면, 예, 충분히 국내 알펫도 수입산 알펫처럼 품질은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활용하는 쪽에서의 설비들, 라인들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설사 분리 수거되고는 것들에서 라벨이 좀 들어있거나 또는 이물에 대한 다른 것들이 들어있더라도 저희가 세척하고 분리 수거를 해내는 과정 중에 충분히 다 선별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키우고 있었다면 사실상 국내의 알페트나 해외 알페트나 큰 차이가 없었을 텐데, 과거에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설비 투자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분리 수거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항목이 될 수 있지만 거기다 플러스로 해서 저희 재활용 업체에서도 추가의 기술 개발이라든가 더 많은 설비 투자를 통해서 고객 소비자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김정근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야 할 길이 계속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분리수거라는 문제점은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시민사회에서 분리수거가 감당이 될 수 있는지 항상 논의하다 보면 그것이 국민들이
분리수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계점을 넘어가면 오히려 분리수거 제도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혼합 배출이 될 수밖에 없고 음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 참 분리수거하고 배출하고 이 부분은 참 어디까지를 좀 가야 될지, 그리고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까지 갈지 상당히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장희철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결국은 알펫이 또 관심 대상이 되는 게 식품용기인 것 같아요, 사실. 예, 근데 미국이나 일본 등 대비해서 국내 식품용 알펫 재활용용이 제로인 이유는 어떤 그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뭐 대략적으로 지금 아까 초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대략적으로 그 알펫의 사용 비율이 한 30에서 35%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국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그런 범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알펫의 칩 생산이 제로인은 그동안 그 식약처에서 식품용 용기로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알칩을 이용을 해서 페트병을 만들 수 있게끔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2026년부터 이제 그 알칩을 활용을 해서 식품용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기반을 갖추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깨끗한 고품질의 재생원료가 필요한데, 그런 슈퍼 클린 공정들이 올해 이제 인증을 받고 허가를 받아서 이제 가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아까 우리 삼양 우리 김정건 선생님께도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그 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이런 알칩을 생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제도적인 부분들이 그동안 부족해 왔다. 그래서 거의 못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식품용 알펫 관련해서는 식약처가 상당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식약처 쪽에서 실제 제도적으로 사실상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 자체가 발전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지금 규제가 어떻게 좀 풀어진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산업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쪽 기술 투자를 해서 이쪽 부분으로는 시장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명확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이제 해외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들이 그 코카콜라 구남주 이사님께 혹시 뭐 코카콜라 쪽에서 가장 글로벌하게 지금 사업 영역을 하고 있으시니까요. 이러한 그 음료라든지 이런 쪽에 그 바틀 투 바틀 재활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기업 사례라든지 아니면 뭐 제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그 코카콜라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료 전체 비즈니스에서 패키징이 차지하는 그 탄소 배출 측면에서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의 탄소 배출량을 음료 패키징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탄소 저감화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알페트를 통해서 탄소 저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그런 곳에 굉장히 큰 진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알펫을 허용하더라도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이런 그 협업체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그래서 뭐 그걸 갖고 다시 재활용을 하고, 그런 재활용 업자들을 지원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재활용률을 많이 높였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률이 뭐 한 10% 미만 뭐 이 정도였는데, 거의 그거를 한 최근에 2018년 이때 보면은 한 70%까지도 끌어올리는 바틀 투 바틀,
에 대한 그 재활용을 그렇게까지 끌어올린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이 재활용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부합하는 어떤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산업을 지원을 하고 어떤 협업을 이끌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카콜라는 뭐 워낙 뭐 그 상당히 세계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상당히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 제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죄송한데 이 말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해외 다른 국가들의 코카콜라 어떤 그런 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 알펫을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내가 어떻게 좀 상당히 많이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미진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영향이 있나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는 법적인 기반이 이제 올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또 사실 우리나라 식약처가 그거를 굉장히 늦게 승인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라던가 국민들은 굉장히 식품 안전이라던가 위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도 어쨌든 초기에 그런 어떤 식품 안전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만 고려할 게 아니라 식품 안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초기에 소비자들이 뭔가 이런 알펫에 대해서 뭐 그 어떤 안전이라던가 위생에 대한 그런 불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도 저희 같은 식품 업계에서는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식약처 입장도 인정이 되고, 근데 이제 그 여담이지만 요걸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다른 어떤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용기에 투명 팬만 별도로 분리수거하면 어떨까요?라고 했더니 그러면 거기다가 저 기름 같은 걸 넣었는데 그럼 기름 같은 걸 넣었었던 그 콜라든지 이런 생수병은 거기다 못 버리는 겁니까? 버려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야, 그러한 이슈도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용기 자체를 이제 식품 용기만은 아니고 다른 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또 이슈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치기서 혹시 담배 꽁초 많이 넣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반성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고민이 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도라는 게 어떤 한 부분만 딱 보고 가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상당히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예, 근데 어찌 되었거나 코카콜라는 분명히 해외에서는 물론 이런 사례들이 그냥 바틀투바틀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사례들을 국내에서 어떻게든지 그것이 국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 사명 패키지 김정곤 그 표지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어떤 그 사업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사용자 하려는 것도 상당히 글로벌 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예, 그리고 분리선별해서 제품을 알펫을 만드는 부분도 대기업이 진출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생태계가 조금 많이 변화가 온 것 같은데 이러한 그 페트 용기에 대해서 요 MR, 그러니까 그 기회적 재활용이죠. MR 생태계 체계화를 위해서 혹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MR 생태계 체계화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투명 페트를 사용을 해서 투명화를 하는 게 하나의 방향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기름병이라든가 또는 화학 제품을 담는 페트 용기 또는 세제 등등도 동등하게 투명 페트를 함으로써 재활용에 어쩌면 좀 방해가 좀 됐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약처에서 현재 말씀하시고 있는 식음료에 사용하던 투명한 페트병만을 그리고 그 페트병만을 위한 와싱 라인을 거친 것을 그리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30만 톤 중에 분리수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양은 굉장히 극소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극소량이 들어오는 거를 알페트로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 뭐 아까 국내에 소요돼야지는 양이 9만 톤 정도인데 거기에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의 안정성, 알페트의 안정성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재활용해서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의 편의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용기를 만드는 용기의 그 바틀러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종합돼서 하나의 체계화를 거쳐 가려면 그 어떤 제도적인 큰 변화가 서로 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한 변화들에 대해서는 그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식음료가 아닌 것들은 색깔을 넣는다든가 하는 그런 뭐 규정을 만든다든가, 또는 그 혼합 배출된 것들이다 하더라도 저희가 분리를 하고 클리닝을 하고 깨끗하게 된 마지막에 플레이크나 만들어진 페트의 펠렛이 그 식품에 부합하다면 그 식약처든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논의되어야지만, 아까 글로벌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비율인 30에서 35%, 궁극적으로 나중에 50%, 저희가 50%라 그러면 30만 톤 중에 15만 톤을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되면서 국내에 친환경적인 그 환경이 구상이 되면서 순환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다음 주제, 세 번째 주제인 제도 개선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주제인데, 지금 그 요걸 여쭤봤던 거는 결과적으로 국내 현황에 대해서 이 기술과 산업 제도가 뛸래야 뛸 수 없는 연관관계이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함께 바라보면서 이제 다음을 넘어가는데, 그 세 번째 제도 개선 방향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좀 넘어갈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 국내 현황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하이트 진로의 그 정성원 그 부장님께 그 혹시 그렇다면 페트를 유색 펫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뭐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지 혹시 모르겠지만, 이것을 페트 이외에 재활용이 순환 이용 상당히 좋은 캔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용기 이런 거를 통해서 맥주 용기 제작을 하려고 한번 검토를 안 해보신지, 제작성이 또 혹시 다른 어려운 이유가 있는지, 예, 그거 혹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시장에서 페트의 사용은 그 편의성이 있겠죠. 그 편의성이라는 게 결국 뭐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용량의 페트가 있을 수 있고, 또 핸들링하기에 또 용이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뭐 다른 어떤 뭐 유리병이나 캔 이런 쪽으로 그런 편의성이 충족이 될지 그건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소비자 그 수요가 그쪽으로 옮겨가지 못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수요 시장이 있다 하더라도 대용량 유리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대용량 캔을 제작할 때에는 그런 뭐 설비를 새로 한다든가 그 설비 비용, 그다음에 그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이제 그런 거를 찾을까, 그것도 의문이고요. 또 패키징 업체에서도 그건 상당히 굉장히 부담이 되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또 가격 상승으로 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자원의 또 그 증가라든가 뭐 생산의 증가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저희 뭐 소주병이라든가 맥주병 이런 상용하게 쓰는 거는 계속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워싱에 가서 재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큰 병들 같은 경우에는 파쇄해서 뭐 다르게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많은 그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 편의성 부분이 상당히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그 다른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그 말씀 듣다 보니까요, 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회의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 파쇄기 디스포저라고 그러죠.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말씀 어느 한 분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국민이 음식물을 분리 배출하려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우리처럼 그 인구 밀축 지역이
아침마다 음식물 봉투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국민들이 언제까지 감내하겠느냐. 그래서 주민들,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뭐 왜냐하면 그 싱크대에서 갈아서 뭐 은폐수는 버리고 그다음에 고상 폐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것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다 하더라도 어느 정부가 들어서 계속적으로 주민 편의성을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템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셔서 지금 갑자기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맥주 캔은 이제 많이들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대용 용기 같은 경우가 이제 맥주를 나타내는데 사실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큰 대용 맥주 그 페트를 캔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국민 편의성으로 본다면 조금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제 페트로 갔을 때 유색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앞에 뭐 UV 차단이라든지 어떤 필름 코팅 이런 걸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 사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결국 유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법 이외에 혹시 어떤 기술을 선제가 돼야 되는지 어떤 기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뭐 어떤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뭐 알페트 관련해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은 MR 방식으로는 사실 뭐 저희가 유색이기 때문에 기할 부분이 없고 결국 CR 페트의 그 사용이 그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관련 업체 그 CR 페트 그 사용할 때 오염 물질의 뭐 제거 문제라든가 뭐 유색 페트에 대한 뭐 따로 분리한 문제라든가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뭐 복합 재질 구조이고 뭐 유색이고 한 그런 맥주 페트 처리의 한계 이런 문제들 다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CR 페트를 사용했을 때 그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더 실험을 해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검증을 해보고 해야 될 그 단계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런 CR 페트의 상용화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MR로 현실적으로 MR로 갈 수 없는 그러한 펫에 대해서 알펫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국적으로 아까도 글로벌 동향에서 잠깐 말씀했지만 CR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부분은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CR 쪽 부분에 대해서요. SK 지오센트릭의 박상혁 담당님께서 혹시 그 펫 CR에 대해서 그것은 요즘 생각하고는 열분야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CR 방법이. 예, 펫 CR에 대해서 어떤 지금 현재 대기업의 역할과 필요성 왜냐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프린트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대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이 CR의 대기업의 역할에 필요성하고 어떤 현재 제도의 어떤 그 상충되는 부분들 아니면 방향성 이런 걸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MR에서 그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은 CR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석유화학 플랜트와 유사한 어떤 규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MR의 투자비를 볼 때는 그래도 중소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뭐 수백억, 100억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비해 가지고 CR을 할 경우에는 한 수천억 정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아마 대기업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몇몇 이제 대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현재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CR 그 생산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에 이제 이 그 알페트의 순환 경제를 볼 때는 분명히 MR과 CR은 공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판단돼서 향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CR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는 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또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폐기물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폐기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어찌됐거나 산업의 변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은 CR까지 이제 어떤 동향을 좀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제도적으로 좀 넘어가기 앞서서 지금 어차피 CR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그 박성현 단장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답변 내용, 말씀해 주신 내용에 덧붙여서 이러한 효율적인 CR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그런 폐플라스틱의 체계의 개선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분리선별 체계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국내 CR 생산량, CR이 아니고 그 PET 버진 페트 생산량은 현재 많이 줄어가지고 한 그 바틀용으로 해서 한 80만 톤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이제 수출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반이 이제 국내 한 40만 톤 정도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음료용으로는 한 30만 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그 플레이크 땅까지 재활용되는 부분 한 24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나머지 16만 톤은 어디로 갔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뭐 폐기물 잔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뭐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수거 선별단에서 이것까지 다 재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수거 선별단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이제 그 고도화된 어떤 설비라든 기술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물량 흘러가서 최종적으로 뭐 소각이라든지 매립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리사이클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충분히 저희가 국내에서도 충분히 그 알페트에 대한 그 니즈에 대한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염되고 좀 칼라가 있는 이런 부분은 CR 쪽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뭐 선결적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알페트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료 수급을 확보를 위한 그 분리수거 단계부터 이런 제도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세 번째 주제 그 알펫 제도 관련해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장철 교수님께서 워낙 알펫 관련해 가지고 제도 개선 연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연구를 하신 경험이 계셔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그 아까 재생 의무 부과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좀 띠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교수님?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서 어떤 시장의 자율성보다는 이렇게 정책에 강제성이 필요한 이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조금 큰 얘기긴 한데요. 일단 뭐 플라스틱 재생 원료 그동안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 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EPR 제도를 통해서 재활용을 열심히 한 그런 재활용 업체의 그 지원 이제 생산자들이 좀 더 이게 분담금을 통해서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활용 업체들은 지원금에만 조금 의존하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기술 혁신이라든가 준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구조가 안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플라스틱의 재활용 산업체 구조들이 상당히 비단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재활용 업체들이 대체로 많은 경우가 조금 영세하고 규모가 작고 또 투자라든가 혁신이라든가 뭐 일부 기업들은 또 그런 부분에 노력하는 기업들이 없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는 업체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재활용 업체들이 그 지원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품질의 재생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든가 또 시장이 그걸 또 잘 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체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자율성으로 계속 이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어떤 플라스틱과 관련돼서 특별히 그 기업체의 변화도 필요하고 소비자의 요구도 있고 국제적인 또 플라스틱 규제 강화도 있고 더더군다나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재생원료를 써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 또 처해질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와 변화하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서 좀 더 우리가 정책의 어떤 강제적인 부여 부분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이고 좀 더 도약할 오히려 이런 이제 그 강제적이고 또 국제적인 추세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조금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산업체가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죠. 자율성에 두면 가장 좋죠. 근데 지금 장충 교수님께서 상당히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 그 산업은 국내 산업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그 글로벌 쪽으로 나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국내의 시장의 자율성을 맡겨두고 국제가 변화하는 국제 기준에 맞추기에는 지금 국내가 너무 산업의 여건이 안 따라간다. 영세성이 있다. 예, 그런 산업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초기에는 좀 규제를 해서 예, 그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시스템까지 좀 올릴 필요는 있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동감하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산업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카콜라 고남주 이사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국내 알펫 재생원료 사용을 위해서 그 수요처죠. 어떻게 보면 제품 생산해서 이제 상품에 내보내니까 수요처 입장의 개선 방안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필요성 같은 부분이 아까 이제 국제 다른 나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요. 특히 이제 그 식품업계의 바틀투바틀 재활용이라는 정책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업계에서 우려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그 하이트 진로에서 왜 질문하셨잖아요. 맥주병을 뭐 페트병을 다른 캔이나 이런 걸로 바꾸면은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소비자 편의성 측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탄소 배출 측면에서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키지별로 그 탄소 발자국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 캔이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를 더 많이 써요. 그리고 페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RGB 그 재사용 유리병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페트가 만약에 정말로 바틀투바틀로 해서 재활용해서 생산되는 RPET는 굉장히 탄소 배출이 저감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소비자 편의성 못지않게 정말로 탄소 배출 저감화를 위해서도 이 바틀투바틀을 촉진하는 이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저희는 이제 식품업체이기 때문에 식품 안전, 소비자들이 혹시라도 이거에 갖게 될 그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몇몇 이해관계자분들한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비식품용기랑 식품용기랑 같이 섞이면 어떡하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분리하고 별도로 배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모든 병들이 다 투명 페트병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뭐 불스원샷 같은 이런 자동차 윤활유제를 라벨을 떼고서는 버렸을 때 그게 쉽게 식품용인지 비식품용인지 구분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배출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손쉽게 구분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또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B2B가 가능한, 그러니까 바틀 투 바틀이 가능한 그 식품용 용기에는 아예 라벨부터 원마크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생수병이랑 음료병에만 투명 페트라고 이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투명 페트가 식품용기만 하는지 아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음료병, 뭐 생수병뿐만 아니라 식품용기 중에서도 뭐 오일병 같은 경우에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간장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식품용기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는 다 1이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분리배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라벨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보고 그거를 갖다가 보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을까 이제 계속 아이디에이션도 하고 약간 그러는데 사실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페트병은 다 투명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용기지만 뭐 오일 같은 거는 B2B로 재활용이 안 되고 또 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맥주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퀄리티 이슈 때문에 또 그러니까 무색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무색과 유색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B2B로 재활용이 되는 애들은 그냥 소비자들이 딱 봐도 따로 배출하고 그다음에 선별하시는 분들도 쉽게 그걸 갖다 구분을 하고 그 재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손쉽게 그렇게 이걸 갖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정말 힘든 부분일까? 왜냐하면 저는 뭐 그쪽으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환경적으로도 의미가 있는지 뭐 정책적으로도 맞는지 조금 더 그 타당성은 봐야 되겠지만 약간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더 바틀 투 바틀 좀 이 페트병의 순환 경제를 조금 더 이제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EPR에서 재활용 실적이 좋으면 이제 저희한테 거둔 분담금을 재활용 업체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재활용의 질과 상관없이 재활용 실적만 많으면 양적으로 많으면 이제 분담금을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고부가 재활용을 하는데 특히 이렇게 바틀 투 바틀로 해서 뭔가 이렇게 그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고 정말 닫힌 고리로 계속해서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기업들에게 저희 같은 사용자한테 그리고 그렇게 재활용하는 업체들한테 다 인센티브가 조금은 있어야지 처음에 이런 거를 좀 활성화를 해서 결국 이런 거에 대한 수요도 넓히고 좀 원료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원활화하는 데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고남주 이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까 캔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지금 말씀이 충분히 타당성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지금 캔으로 나가 있는 맥주를 페트로 바꿔달라는 얘기를 오히려 역으로 했는데 그게 결국은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맥주가 됐던 뭐 어떤 다른 용기가 됐던 용기의 재질을 바꾼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소비자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등급 비슷하게라도 어떤 방법을 쓰던 좀 분리수거가 자율화하고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는데 저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전기전 제품을 사게 되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들의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원순환 그 효율성 등급을 뭐 이게 좀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럼 좀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B2B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 등급을 높은 부분으로 갈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차차 아마도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돼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알펫을 생산하시고 계시는 산업계의 의견이 들어볼 필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삼양 패키징의 김종건 표의장님께 생산 그리고 분리선별 그 재활용 요 각 단계별로 각 단계별로 제도 개선 방안이나 혹시 가장 시급한 어떤 지금 현재 만약에 제도 개선이 된다면 가장 시급한 제도는 어떤 것인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펫 재활용 지정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산업계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 조금 전에 그 코카콜라의 구남주 이사님이나 그 충남대학교의 장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이 아마 모두 다 포괄되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일단 분리 선별 측면에서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스포저블 해서 갈아서 버리는 음식물 그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B2B를 하기 위한 페트 바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분리 배출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로드를 많이 가는 그런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라벨을 떼야 되고 투명한 거야 되고 여기에 그 기름이라는 게 담기지 않았던 그리고 식음료에 있었던 것만 분리 배출을 하라라는 게 일단 식약처 등 우리 정부의 첫 번째 규정인데 그렇게 해서 모아지는 양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이 될 것 같지 않고 아까 박상현 담당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연간 30만 톤, 토탈 40만 톤을 많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는 버리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버릴 수 있게 해놓고 그거를 아까 그 구남주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과 비식품을 색깔로 정도만 구분을 해준 상태에서 플레이크를 생산하고 그거를 재활용을 하는 업체인 저희들 입장에서 그 B2B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플레이크로 깨끗하게 분리 선별하고 깨끗하게 세척하고 깨끗하게 분쇄하고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실력을 갖추는 게 저희 재활용 업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러한 노드 힘듦을 그 말단에 계신 소비자분들이나 그 다른 분들한테 전가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페트 재활용 업체 지정 사업자를 한다든가 또는 뭐 인센티브를 한다든가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굉장히 좋은 안이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 진행이 될 것이면은 틀림없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그 분리 선별 반드시 혼합 분리는 안 되고 분리 배출된 것만 돼야 된다. 그 규정부터 좀 그 손을 보고 진행을 하면서 그 재활용 업체가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것들을 선별해서 분리 배출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현재 유럽과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른 그 적용을 위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약간의 그 요간의 그 거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중간점을 찾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알펫을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플라스틱 전반적인 모든 걸 포함되겠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분리 배출부터 해서 선별 기술 모두가 중요한데 어느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가느냐라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그것보다는 분리 배출을 하는데 어느 부분까지가 가능한 분리 배출이냐 최적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해서 어떠한 최적의 기술들이 가느냐 이것이 중간 지점에 어떤 접점을 시민도 다 감내를 해주고 다 받아들여주고 실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알펫으로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알펫으로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100% 말씀이 상당히 저는 감명 깊게 받았는데요. 그 100% 알펫으로 가기 위한 부분에 걸으면서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결국은 뭐 전체가 다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산업계 국민사 포함해서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인철 교수님 계속적으로 아마 역할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토론회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장인철 교수님께 너무 큰 짐을 드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장인철 교수님 혹시 그러면 제도 개선하고 워낙 관계가 계셔서 생산 그리고 분리 선별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각 단계입니다. 제가 각 단계별에서 어떻게 보시면 그 똑같은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각 단계별로 어떤 부분에 그 재활용 그 단계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좀 제도 개선하는 중간에.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페트의 정과정 관리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순환 경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플라스틱 그 순환 경제 구축에 그래도 아직까지 그나마 플라스틱 중에서 순환 경제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반이 구축된 거는 이제 페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페트의 순환 경제를 잘 구축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좌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생산, 그 다음에 분리배출, 선별, 또 재활용, 또 재생원료의 생산과 또 사용, 뭐 이런, 그 다음 정부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측면에서 사실은 다 얽혀 있고요.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고 어느 한 부분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이게 순환성이 결국은 잘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 차원에서는 일단 생산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여러 차례 우리가 폐트에 대한 얘기했지만은 실제 무색으로 지금 이미 정부가 산업계가 많이 움직여서 지금 유색 페트병을 거의 무색으로 많이 전환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기술 개발이 어려운 거, 또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는 예외를 둬서 생산 부분에서 무색하고 유색,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100% 다 무색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까 이렇게 뭐라 그러냐, 와셔액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무색으로 가기보다 유색으로 오히려 만들어야 유색으로 섞이지 않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부는 거꾸로 그런 부분들, 산업계는 그거는 우리 식품 용기하고 섞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색으로 하라,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산업계가 일단은 첫 번째는 이미 많이 무색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감량화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과연 재생원료를 얼마나 섞어서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생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재생원료가 고품질만 되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투자하겠다, 이런 의향들은 있는데, 일단 재생원료를 잘 많이 사용하고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뭐 20%가 됐든 100%가 됐든 그런 거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게 지금 우리 생산자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선별 단계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나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소비자나 가정에서 상당히 이게 무색 페트병을 많이 분리배출은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한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리 우리가 그 가정에서든 뭐든 가되 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걸 할 때 선별할 수 있는 그 고도의 선별 장치들이 아직도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별 장치의 현대화라든가 또 좀 대규모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플레이크 자체가 상당히 많이 그 알칩을 생산하기에 기반이 안 돼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선별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하고 조금 같이 협업하면서 선별에 대한 고도화 공정들도 많이 해야겠다. 그게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활용 업체는 지금 누차 얘기했지만은 슈퍼 클린 할 수 있는 고품질 생산할 수 있는 재활용 업체들이 기반들이 아직 올해 이제 몇몇 개 업체들이 이제 식약처 승인도 받고 그래서 알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들이 이제 갖춰지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투자도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투자했다가 과연 이거를 사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중견기업 육성도 하고 또 대기업도 같이 협업하면서 재활용 업체들이 충분한 알칩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더 많이 확충을 해서 연간 아까 9만 톤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10만 톤, 15만 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활용 업체에 대한
좀 대규모 투자와 혁신들도 같이 일어나서 시설 투자도 일어나서 고품질 기반 구축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이런 부분에 오늘 이런 산업계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는 기존에 이제 규제 중심이 이제 접근은 이제 조금 그런 시대는 지났고 산업계가 좀 더 이런 부분에 그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애로 사항들을 좀 듣고 또 그런 순환 경제로 나갈 수 있게끔 제도 같은 것들도 잘 만들어서 현실 안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뭐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제 폐트 재활용 지정 사업자에서 재활용을 이제 이용 목표율을 둬서 이제 꾸준히 그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잘 제도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순환고리, 이 순환 경제는 그렇게 쉽지 않다. 하지만은 페트가 아마 가장 우리가 선두 주자로 빨리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머리가 서로 맞대서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페트가 순환경제의 가장 선도적인 일단 품목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페트가 얼마만큼 안착이 돼서 실제 순환경제 틀 안에 들어와서 작동을 하게끔 제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 아마 나머지 P라든지 PP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특히 말씀해 주신 중에서 결국은 산업계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물론 분리배출 이런 것은 같은 시민 사회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산업계가 이런 부분에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제도 개선을 CR 쪽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아까 맨 처음에 제도 개선으로 넘어오기 전에 저희 그 먼저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박상현 담당님께서는 뭐 CR 제도 개선을 연관져서 말씀을 주셔서 또 다른 입장에서 하이트 진로의 정성원 그 부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CR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은 실제 이 사용하는 용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당사나 뭐 맥주 업계에서 어떤 MR이라는 CR이라는 건 요새 와서 이제 들은 기술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한 거고 저희가 지금 현재 유색 그다음에 삼중막 그런 구조의 재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MR을 사용하고 또 투명 용기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제도라든가 지금 현재 뭐 시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두 다 MR 기반으로 된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법규 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게 만약에 CR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고려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제도라든가 정책적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업계에서는 2025년도로 지금 보고 있고 2025년도에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재질을 사용해서 그 페트를 사용해서 그 품질 안전성이라든가 그다음 내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테스트를 좀 더 해보려면은 그보다 또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협약 그런 기한의 연장이라든가 뭐 그런 뭐 몇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그 산업이 내려오려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려한 것들이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CR은 조금 시간이 아직까지는 조금 걸릴 것 같고 생각은 들고요. 그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펫 시장이 워낙 그 상태가 다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 대기업, 생산자, 소비자 다 들어가는 시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상대 생태계는 다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이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선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산업 간의 서로의 동반선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생 문제가 조금은 다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을 먼저 질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SK 지오센트릭의 박상현 담당님께 요 CR가 그 MR 업계의 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대두되는 생태계 산업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쟁일 수도 있지만 산업 봉화적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시너지를 위해서 어떤 동반성장 방향이나 아니면 보완점이 혹시 있을까? 요 점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MR 업계라고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업종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플레이크까지 만드는 업체, 그리고 이 플레이크를 사용해서 최종 이제 펠렛 그 바틀 용기를 만들기 전 단계의 어떤 그 원료를 만드는 업체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플레이크 업체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그 원료처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은 플레이크 업체는 베일을 가지고 뭐 워싱이라든지 분리를 통해 가지고 뭐 광학 분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A급을 만들고, 그리고 B급, C급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잡색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A급은 당연히 이제 그 바틀 또 바틀용으로 쓰고 또 섬유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그 저가에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소각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CR 특성상 그러니까 저희의 원료처라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그 플레이크 업체는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두 번째 그 펠렛을 만드는 업체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경쟁적인 어떤 느낌도 보여지지만, 저희가 이제 순환 경제를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국내에서 한 40만 톤 정도의 페트가 음료용이라든가 식품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0%를 저희가 대체하겠다고 보면은 그 20만 톤 정도를 갖다 대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버진을, 그러니까 석유 유래의 어떤 화석 유래의 어떤 그 원료를 40만 톤을 쓰다가 그게 이제 20만 톤을 줄고 나머지를 그 20만 톤을 리사이클 제품으로 사용한다, 이런 어떤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MR과 CR 업체는 같은 배를 탔다,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이 이제 순환 경제라는 게 한 번만 돌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돌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MR만 있다면 이 MR이 계속 돌다 보면은 그 특성상 물리적 재활용이기 때문에 열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외란을 받아서 뭐 물성이 떨어지고 컬러가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MR 업체의 존속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상태까지, 최초는 아니겠지만 50% 정도 이상 가게 되면 상당히 저희는 품질이 과연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품질을 낼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조금 그 양보하더라도 이 정도의 어떤 바트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CR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그 굉장히 나빠지는 걸 갖다 보완적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MR도 당연히 MR에서 사용되는 원료도 굉장히 그 고급의 어떤 플레이크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그 순환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같은 배를 탔고 뭐 경쟁적일 수도 있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제 뭐 이렇게 한쪽만이 존재해서는 이 순환 경제는 안 될 것 같고, 결국 알페트도 이 CR과 MR이 같이 공존함으로써 이 충분히 이 그 순환 경제를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이런 자리 통해서 많이 또 이제 그 뭐 홍보도 많이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향후에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또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그 질문이죠. 예, 산업계 쪽에서 보라고. 근데 명확한 것 같아요. CR하고 MR의 역할은 사실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시장에서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게 역할을 분담해주고 같이 공존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만 해나간다면 역할이 워낙 명확하니까 예,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어떤 CR하고 업계, 산업계 종류에 따른 어떤 상태의 좀 부분 질문드렸다 한다면 이것도 역시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예, 그 사용 패키징 김종건 그 피부장님께 이 알펫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 결국은 가장 이제 좀 민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한 어떤 이런 협업 모델. 사실 대기업도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또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상존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고 계시는 어떤 협업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재활용 알페트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들을 봤을 때 아까 박성현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레이크를 제조하는 공정,
펠렛을 제조하는 공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프레이크 제조하는 공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잘 선별을 해낼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나 잘 세척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은 중견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그 선별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가성소다를 사용해서 세척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성소다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또는 그 유기계, 무기계 또는 그 친환경계의 세제를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더 적은 그 폐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세척할 수 있는가 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그런 개발된 그런 기술들을 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에 전달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도 그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 가성소다를 적게 사용하는 법이라든가, 또는 세척을 잘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초음파를 가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진 이후에 저희가 그 중소기업에게 전달하고 서로 간에 상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펠렛을 제조하는 공정 중에 아까 그 SK 지오센트리의 박상현 담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MR 페트를 사용했을 때 보통 6회, 많이 보는 업체에서 에서는 10회 정도를 재사용하게 되면 열분해 등으로 해서 그 페트의 체인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아지고 페트 바틀로서의 물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그 얘기가 많이 있고요. 사실 그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 예를 들면 뭐 체인 익스텐더를 투입을 해서 다시 그 페트를 길게 붙인다든가 하는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을 저희 대기업이 진행을 하고, 그런 진행된 그런 내용들이 중소기업에 전달이 되면서 서로 간에 상생을 하는 시너지 효과를 서로 간에 낸다면 그 이런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서로 간에 그 상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기술 개발 측면에서 저희 대기업이 할 역할을 틀림없이 수행을 할 것이고, 그 수행된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 한다면 앞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모델은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근데 이제 기존까지 중소기업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렇게도 논의될 수 없는 시장은 이미 중소기업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있던 건 맞고, 또 근데 지금 현재 대기업이 만약에 역할이 지금 만약에 다 걷어들인다고 한다면 다시 중소기업만으로 옛날 시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현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너무 급하게 어떤 제도적으로 강제적으로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서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협업 그런 모델들이 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지금 산업계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봤다고 한다면 학계에서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장주 교수님께도 마찬가지 이쪽 마지막 테마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학계에서 바라보는 이런 관련 산업의 동방성장하고 상생 방안, 장출 교수님 혹시 어려운 질문인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어려운 질문이네요.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걸 이제 대답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조금 계속 제가 주장해왔던 내용들하고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렇게 동반 성장 또 상생, 이제 서로 이제 상생한다, 그런 키워드가 이미 이제 좌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기업이 조금 집중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또 해야 될 이런 역할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되게 크게 그 선별업이 있고 그다음 원료 재생업,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플라스틱의 이런 밸류체인 가치 사슬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뭐 아까 명쾌한 거는 이제 화학적 재활용, 뭐 CR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투자가 되고, 또 MR하고 CR하고 조금 서로
공생하면서 그런 다양성을 갖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 MR 부분에 있어서 선별도 아까 우리 삼양사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품질을 조금 고품질의 플레이크를 만들어내고 또 아까 뭐 세척 그다음에 뭐 여러 건조부터 시작해서 이물질 제거 뭐 오염물질 제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같이 좀 이 영역은 고유한 중소기업의 영역이다. 이 부분은 고유한 대기업의 영역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사실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플라스틱 선별업이 그동안에 중소기업만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고유의 영역이고 토착의 산업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는 이게 플라스틱 그냥 단순히 재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전방의 산업이 있고 후방의 산업들이 있는 거. 이게 다 이게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방 산업을 고려했을 때 분명하게 그 사업의 영역을 확실하게 뭐 영역을 딱 구분하고 또 이게 서로 노터치 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상의하고 좀 고도화하고 현대화하고 또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여러 상생 모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 모델 뭐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수거하고 선별에 집중하자. 뭐 대기업은 조금 더 CR하고 좀 이렇게 재활용을 아주 현대하고 고도하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는 할 수 있죠. 대신에 제가 주장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은 재활용 업체를 못하고 운영을 못해. 이런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할 수 있는데 좀 더 효율화를 위해서는 조금 규모를 크게 하고 또 재활용을 좀 크게 하는 부분들은 대기업이 좀 더 투자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대신에 선별도 마찬가지. 선별도 지금의 수준으로 선별을 하지 말고 대기업하고 서로 같이 투자를 하다든가 M&A를 해도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기존에 있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지원금에 의존하고 좀 영세하고 또 수선별에 의존하고 투자가 안 되는 기술에 투자가 안 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 단계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서 동반 성장을 지향을 해야 되고 또 상생 방안들을 여러 모델들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공정한 좀 어떻게 보면 전환 또 협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장시호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산업은 새롭게 시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알패스 산업은 다르게 새롭게 시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영역 범위를 무자듯이 이렇게 영역을 나눌 수는 없는 영역인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을 좀 필요로 하면서 계속 협업 모델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그 제가 예상을 했던 시간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 마지막 그까지 올 때 시간이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남을까 부족할까 말씀했지만 결국은 부족하지요. 예, 상당히 그 발제하는 발표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토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토론 주제를 알펫으로 상당히 축약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새롭게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상한 대로 시간이 역시나 줄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은 결과적으로 공간적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국내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국제 기준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제 기준에 저희가 세계적인 그런 산업계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그 부분 분명히 제도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도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세하게라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제도를 업데이트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죄송하지만 뭐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조금 지체가 돼서 뭐 거의 진짜 100분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고생들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끝내기 앞서서 본 포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셨던 부분들 좀 짧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짧게 한 말씀만 듣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출 교수님 먼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워낙 제가 여러 말씀들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여하튼 오늘 산업계 이런 이제 포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데 서로 좀 머리를 맞댈 수 있고 또 우리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또 미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방향을 조금 우리가 찾아보는 모색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여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코카콜라의 고남주 이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게 처음인데요. 그냥 차라리 제가 이렇게 뭐 발제를 한다거나 이랬으면 편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토론 형태로 해가지고 좀 많이 긴장하고 그랬는데 되게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편하게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얘기된 내용들이 정말로 국내에서 이 바틀 투 바틀 정말 이 페트병의 순환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 방향으로 꼭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이런 논의들이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 산업 패키징의 김정근 피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포럼 형식은 처음이라 긴장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좌장님께서 원체 잘 이끌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아까 드렸던 말씀이랑 같습니다. 저희가 이 B2B 또는 순환 경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학계 또는 소비자분들 또는 음료사 또는 제병사 굉장히 많은 서로 간의 논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또는 세계적인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재생 사업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한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SK 지오센트릭의 박상현 담당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사업 개발을 하면서 지금 오늘 그 협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 근데 이런 자리에 와서 또 직접 관련 전문가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저희가 사실은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나가야지만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사실 국제 경쟁력 아까 그 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해외에서도 저희 뭐 제품을 수출할 때 그 리사이클을 항상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뭐 좀 자주 좀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트 진로의 정상훈 부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어쨌든 저희 당사로서 또 맥주 업계로서 또 자원 선순환이라든가 이런 것에 노력을 하고자 항상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그런 제품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 이 순환 경제에서 사실 좀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든 그런 것을 극복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도 좀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으면서 시간을 좀 전략해서 정확히 맞춰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추가해서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인사말은 그래서 짧게 하지 않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100분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장시간 동안 토론에 참여하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본 서브 포럼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